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사갈 집 리모델링 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재비, 인건비 너무 뛰어서 힘들어요. 네, 엄청나게 올랐죠. 최근에 인테리어 견적 내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교육생들 인테리어 견적 받아오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뭐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아니 6개월 만에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 라는 느낌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게 견적을 뭐 뻥튀기 시킨 것도 아니고 지금 기본 단가가 너무 올라 버려 가지고 뭐 인건비 자체도 오르고 자재비도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뭐 이 가격에 하실 거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온다고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부동산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사실 부동산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걸 방어 목적으로 원래 집을 사는 건데 집이라는 걸 물가 상승을 이겨내는 자산이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금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건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돈을 회수하려고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을 못 버티고 집을 던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새로 짓는 집 있죠. 새로 짓는 집이 지금 짓는 가격보다 더 비싸질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 거니까. 그러면 자재비, 뭐 철근, 시멘트, 뭐 지금 인건비 뭐 다 비싸지거든요. 뭐 한바 식당비도 비싸져요. 지금 채소도 20%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짜장면도 비싸지죠. 지금 이제 그 치킨도 2만 원 넘어갔죠. 뭐 배달비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집이 지금 짓는 집 대비해서 어쨌든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집이 상대적으로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겨낸다고 하는 거예요. 새 거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낡은 거더라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죠.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동차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지금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요. 여러분들 아마 중고차 살려는 분들은 아실 텐데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 뭐 만만한 정도? 거의 비슷한 정도로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반도체 대란 때문에 뭐 수량 자체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신차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중고차 가격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라는 거야. 안 타면 그만이고 뭐 한 대 더 만들면 그만이지. 부동산이라는 건 땅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치라는 걸 얘네들이 부동산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부동산 가치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버티니까 던질 것이다 라는 거는 어찌 보면 아주 단편적인 얘기고 그 던진 걸 누가 사겠죠. 그러니까 누가 던진다는 거를 아무도 안 사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다들. 아무도 안 사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지만 누가 살 거 아닙니까? 그걸 사면 이제 교체가 되겠죠. 교체되면은 그거를 이제 가지고 버틸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자나 뭐 보유세를 부담하는 게 전혀 걱정이 안 되는 분이 그걸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의 매물은 다시 또 잠기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금리도 올라가지만 반대로 물가 상승이 오게 되면은 임금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임금에서도 양극화가 오게 되는데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뭐 잘 나가는 업종들은 임금을 더 올려주게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한 만큼 임금을 안 올려주게 되면 이 이직 수요가 생기죠. 야, 나 여기서 안 다녀도 옆에 가면 더 줘. 라고 하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게 되니까 고소득자일수록 임금이 더 상승하죠.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만큼, 금리 인상만큼 그 임금도 올라가. 그러니까 또 버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저소득층인 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래도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고소득층인 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그래도 조금 임금이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던질 것이냐, 뭐 내가 고령자고 직업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한 달 연금 받아서 겨우겨우 사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아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은 임금 상승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던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냐가 사실은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내면서 버텨요. 그리고 이걸 팔아서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안이 없는 상태면 사람들은 팔지 않고 버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식에다가 갖다 넣을 거예요? 아니면 코인에다 갖다 넣을 거예요? 집 팔아가지고. 그러면 전세나 월세 가야 되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건 단편적으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규제할수록 전월세가 없어지고, 그러면 전월세가 부족해지면 전월세 상승이 생기면 또 집값이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을 규제하는 정책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대로 계속 대출 규제 계속 강화되고 금리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신규 분양이 안 돼요. 지금보다 분양이 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자체를 안 하죠. 건설사들 입장에서. 지금 인건비 올라가죠. 노무비, 자재비, 인플레이션 다 올라가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딱 막혀 있잖아요. 건설사가 짓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와 인플레이션이 공존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기본적인 자재비 인상분만큼, 물가 인상분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올려줍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족스럽게 올려주지 못하겠죠. 그리고 급등하는 물가를 따라잡을 만큼 항상 선도적으로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아이파크 무너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공사비를 더 잡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건설사 직원들 월급은 안 주냐고. 건설사 월급 비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건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러면 이래저래 지금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비용만큼 다 받지 못하면은 분양을 아예 시도조차 안 할 것이고,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비싸게 분양을 받겠죠. 그러면 또 신축 분양 대비 또 기존 구축의 가격이 좀 싸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편적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무슨 소리예요? 금리 오르면 결국에 집값 떨어지는데요. 맞습니다. 초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저희가 평생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집값도 언젠가 조정도 받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이래저래 다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쌓아놓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시험 성적은 나빠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놓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컨닝을 해보려고도 하고, 근데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시험지를 훔쳐가지고 답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죠? 아니면 오답인데 채점을 그냥 일부러 맞은 것처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잘못을 책임을 지는 단계인데 문제가 없는데? 라고 말을 하려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정책적으로 하락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진짜 하락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인이 지금 해결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거래를 막아놨어요. 거래를 막아놨으니까 그냥 그 간간히 나오는 급매물들 그런 것만 소진되고 있는 거지. 이게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잖아요. 딱 하나 금리 인상밖에 없잖아요. 금리 인상. 근데 물가 상승이 오잖아요. 이게 지금 주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실물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물 자산. 주식처럼 그냥 그 금융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물 자산은 사기 싫다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고 해서 안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세든 월세든 어딘가에선 살아야 돼요. 지금 5,200만 명이 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어딘가에는 다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노숙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들 어딘가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 인상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실물 자산을 포기할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는 그 물가 인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최종 비용을 내야 돼. 누군가는 내야 됩니다. 이게 부가가치세랑 똑같은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이제 최초 그 생산자부터 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잖아요. 그게 그동안 그 앞단에 있는 유통업자들이 내는 거를 다 내가 마지막에 감당하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상 말단에 있는 최종 소비자가 가장 약자고 이 사람이 하여간에 최종의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그러면 집주인, 임대인들한테 내려올 거냐. 임대인이 밑에다가 던질 거냐. 왜냐면 지금 전월세는 이미 올랐고 이미 오른 상태를 눌러놓은 거지. 오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이 논리를 부정하게 되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안 사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안 사면 이제 전월세 상승을 어떻게 피해갈 거냐? 그게 없어요. 안 사면 어떡할 거냐? 안 사고 어떻게 해결할 건데? 지금 8월부터 계약갱신 시험권 들어오는 거 어떡할 거냐고. 전세가 이렇게 뛰어 있는데. 부동산이 사실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인생이 부동산이에요. 이 집이라는 거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집만큼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도 없고요. 집만큼 이빨 꽉 깨물고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없어요. 주식 이런 거보다 집 없는 서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뭐 반지하도 살아보고 했지만은 진짜 집이 중요해요. 뭐 집이 다 해결되고 뭐 어느 정도 좀 금수저인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경험이. 근데 집이라는 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리고 그 집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는 아마 다들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사본 분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삼국지를 읽지 않으면, 삼국지를 몇 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집을 사보지 않은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 왜냐면 집을 샀다라는 거는 고생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고생을 했어. 고생하지 않고 그냥 집을 편하게 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최소한 돈을 모으는 데만으로도 개고생을 해.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면 마음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집은 절대 쉽게 살 수가 없다. 지금처럼 지금 약간 조정 왔잖아요. 조정 오니까 어때요? 못 사겠죠? 비트코인 5천 찍으면은 풀매수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4천 찍을 때만 해도 2천 간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5천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오를 때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려가거나 정체기가 오면은 또 못 사요. 못 사는 게 또 집입니다. 왜냐면 집을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